아, 지금 내진도 바뀌었잖아요. 그죠? 내진도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저 내진이 바뀌어서, 아, 새 장비 문제가 또 나올까? 했는데 나왔어요. 이게 뭔가 한 법이 바뀌면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바뀌자마자 나오냐,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좀 잊을만 하면 나오냐. 아직 그 차이거든요. 근데 얘는 바뀌고 나서 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수원하고 가압송수장치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이 내진에서. 예전에는 가압송수장치가 뭐 1000km 이상 이하 해가지고 앵커볼트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제조사 성능 시방 거기에 따른다라는 거죠. 개념이. 제조사에서 다 테스트해가지고, 아, 니네가 이거 테스트했으면 그대로 성능 인증해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법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규도 이제 전차적으로 시방 위주에서 성능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다. 법규가 바뀌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쁜 쪽으로 바뀌겠어요? 차차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NFPA 거, 그런 거 막 가져오고, IBC 코드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자꾸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국내 법규가. 이거는 뭐 법규니까 그냥 보시고, 저는 여기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뭐 이 문제랑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를 할 때 대부분 그 시공하는 사람들이 요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이게 묵은 콘크리트잖아요. 기계실이에요. 기계실. 기계실에 펌프를 이제 올릴 때 여기다 묵은 콘크리트를 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진가대를 하고 여기다 이제 펌프를 올리죠. 그럼 여기다가 내진 스토퍼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진 스토퍼. 그럼 여기 이제 3mm 이상 띄라고 돼 있잖아요. 최대 몇 mm예요? 6mm. 너무 많이 띄면은 얘가 못 잡아주니까 3mm에서 6mm 정도를 띄라고 돼 있어요. 그 대신 6mm를 띄면은 얘가 흔들리면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한테 데미지를 많이 주겠죠. 얘가 흔들릴 때. 그래서 최소 3mm 정도는 지키되, 또 너무 붙이면 얘가 기동할 때 마찰 막 일으킬 거 아니에요. 얘랑 붙어가지고.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3mm 잡은 건데. 그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앙카볼트를 이렇게 박아요. 근데 이게 기계실이 너무 좁은 데 가보면 얘가 뭐 진짜 요거 얹히기도 힘들 정도로 작은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다 묵은 콘크리트에다 얘가 박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는 연단거리라고 그래요. 연단거리. 이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연단거리라고 하는데 보통 15cm 이상은 이게 나와야 돼요. 연단거리를. 그리고 나중에 얘가 막 움직이고 진동을 해도 이게 안 부서져요. 이쪽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연단거리니까 최소 한 15cm 이상은 띄어라. 그러니까 어디 뭐 이게 딱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방 위주예요, 그것도. 이 펌프 업체의 시방. 그래서 저는 좀 고려사항에 이런 것, 그리고 또 펌프 이제 입상 토출 측 배관을 한단 말이죠. 근데 기계실이 너무 넓은 거야. 기계실이 너무 넓어가지고 버팀대를 걸 데가 없는 거죠. 롯데타워 제가 기계실 갔다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기계실이 천장이 진짜 너무 높은 거예요. 천장도 높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400m가 넘어요. 기계실이. 거기에 뭐 칠러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기계 쪽 장비, 그 다음에 소방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게 만약에 이 펌프가 이 기계실 좀 안쪽에 있다, 벽 쪽이 아니고 안쪽에 있다, 그러면 버팀대를 어떻게 거냐 이거죠. 높이도 높고.
여기다 내방향 버팀대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저는 요건 이제 법규니까 보시고 일단 요런 고려사항, 그러니까 가압송장치 설치하면 배관, 흡입측, 토출측, 가열성 장치 하라 그러고 또 그 흡입 배관도요 내방향 버팀대 다 설치해요 요즘에. 여기 이제 흡입 배관이 이렇게 꽂히잖아요. 뭐 배관이 만약에 간다. 얘도 내방향 버팀대를 다 해야 돼요. 어디다요? 바닥에다요, 바닥.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현장 경험이 없거나 그럼 잘 모르죠. 그냥 뭐 또 이제 옵셋 개념 나왔잖아요. 옵셋. 이거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옵셋. 옵셋이 뭐냐?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었는지 기존 법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방염. 저는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방염 대상 물품 중이라고 했어요. 방염 대상 물품과 이제 4번에 보면 방염 제품이 있죠? 그 기준이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는 뭐 거의 다 같은데 요거 마지막에 요거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방염 제품은 뭐냐? 뭐 소파, 자동차 시트, 그다음에 침구류, 그다음에 바닥 깔개, 그리고 골프 연습장 가면 바닥에 왜 인조 잔디 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방염 제품이에요. 그리고 방염 물품은 뭐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암막, 그죠? 커튼 이런 것들, 창가, 안무섬 기억나야 돼요. 창가, 안무섬,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카펫, 암막, 무대막, 섬유류, 섬유 제품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반자 돌림대 10cm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이 방염 대상 물품이고 방염 제품은 이제 공장에서 다 만들어 나온 거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문제 방염 대상 물품의 이 포, 얇은 포와 두꺼운 포를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기준은 이제 이거예요. 450g 이하냐,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무게로 본 거죠, 무게. 1제곱미터 기준으로 무게가 두꺼우면 이제 두꺼운 포고 무게가 작으면 이제 얇은 포다. 여기에 그 잔신 시간에 방염 성능 기준 잔신 시간에 두꺼운 포가 2가 아니고 20이에요. 20. 이게 좀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방염 성능 기준 잔신 시간에 두꺼운 포가 20이에요.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은 얇은 포나 두꺼운 포나 최대 염기 밀도는 같다. 방염 대상 물품은. 근데 방염 제품을 보니까 두꺼운 포는 250 이하라고 돼 있어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답안을 쓴다면 이 방염 제품의 두꺼운 포도 최대 염기 밀도를 좀 낮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결론은 이제 그렇게 잡은 거죠. 뭐 만약에 다른 결론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 같은 걸 물어보면 이걸 왜 물어봤는지를 한 번은 꼭 생각을 좀 하시고 답안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미분모 수화 설비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사항. 답안을 좀 간단하게 썼어요, 이건. 간단하게. 아마 뭐 외워서 이 정도 10점짜리로 저는 이 정도 써도 한 6점은 주지 않을까. 근데 내가 더 좀 추가해서 뭔가 좀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발화원 하나로 가정, 왜 하나로 가정하는지, 초기 점화되는 연료 유형은 뭔지, 여기 좀 뒤에 디테일하게 약간 한 줄씩 더 써주는 거죠. 얘를 뭐 박스로 해가지고 표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시공의 내장재 유형은 뭐냐. 화재 위치가 가운데냐, 모서리냐, 무퉁이냐. 1Q, 2Q, 4Q 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환기 특성. 연소는 환기가 중요하죠. 환기 요소. A-H. 이제 그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분무 소화 설비는 야외에다가 설치해요? 실내에다가 설치해요? 아니면 다 설치해요? 그죠? 뭐 실내나 이동 차량, 이동 수단 있잖아요. 비행기, 지하철. 다 실내예요, 실내. 개념이. 그 뭐냐, 바람에 너무 좀 민감하다는 거죠. 물방울이 너무 작아서 야외에다가 설치하기에는 그냥 다 흩날려요. 바람 좀만 불어도. 그래서 2교시 때 하겠지만 그 변압기 주위에다가는 물분무를 한단 말이에요. 미분무보다는 조금 물방울이 큰 거. 개념이 그래요. 그 얘도 작성 시 고려사항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고려사항 이제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거 요거 단어를 써주고 이걸 한 번쯤 내가 생각해 봤다라면 뒤에다가 뭔가 하나씩 멘트를 더 좀 붙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쓰기도 버거울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막상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미분무 관련돼서는 그냥 다 공부하세요. 언제 어느 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얘는. 미분무, 물분무, 그죠? 스프링클러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법규가 나왔죠. 비상용 승강기 대수 정하는 기준. 그 다음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조건. 요거는 많이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설치 제외 조건이 이제 밑에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설치 제외를 했어. 뭐 문제될 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번에) 2번 보면 31m 초과하는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 이러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바닥 면적 기준. 그 다음에 방화구역이 200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으면 또 안 해도 된다. 이거를 악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1m가 딱 넘었어. 이게 8층 건물이에요. 근데 8층 그 딱 재보니까 한 32m가 돼. 그러면 이제 비상용 승강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꼭대기층 바닥 면적을 구획을 하는 거야. 불연 재료로 다 마감을 하고, 불연 재료 하면 몇이에요? 500으로 늘려주죠? 500제곱미터마다 다 구획을 해요. 그럼 비상용 승강기를 안 해도 돼. 그러면 승용 승강기만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또는 그 용지 그 기준이 있어요. 용지. 주상공록이라고 해요.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은 4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다 뭐 면적이 넓으니까 다 해요. 근데 이 역 근처에 있는 그런 상업지역 있죠. 상업지역 용적률 건폐율이 너무 높아요. 용적률 건폐율이 너무 높아. 건폐율은 이 땅에 이제 건물이 들어가는 면적이죠. 이 전체분의 얘. 용적률은 얘가 이제 몇 층이 올라갈 거냐. 이 바닥 면적 대비 퍼센티지로 하잖아요. 근데 역 주변이나 이런 중심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7, 800 줘요. 용적률을.
그러면 이 땅덩어리는 얼마가 되냐? 뭐 한 200, 300제곱미터 뿐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비상용 승강기, 이게 아무리 높아도 비상용 승강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단도 피난 계단 직통 특별 피난 계단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난 계단은 200이죠. 특피는 400이에요. 400 이하 되면 특피 안 들어가요. 바닥 면적이 높아도. 피난은 200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 근처에 뭐 한 20몇 층짜리가 되는데 계단도 직통 계단이고 승강기도 비상용 승강기 안 들어가요. 승강기 들어가봤자 하나뿐이 안 들어가겠죠. 여기 뭐 피난용 승강기가 어떻게 들어가? 면적이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규는 내가 알고 있어. 이거 뭐 설치 대상, 설치 대수, 제외 기준은 많이 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봤냐 이거죠. 그거 써주는 거예요. 이거 기준 쓰는 게 아니고. 물론 기준 쓰면 점수는 나오겠죠. 하지만 밑에 고려사항 이거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법만 달달달 외워서 관리사처럼 쓰면 되지 않느냐. 절대 합격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소방결사는. 항상 왜 그럴까를 의문을 항상 내가 가져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그다음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화재 플럼, 발생 메커니즘, 활용 방안. 근데 발생 메커니즘은 요 딱 5개만 내가 알고 있으면 밑에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이 5 블록 다이어그램 5개만 알고 있으면. 물론 요 구분은 아셔야겠죠. 파이어 플럼이 3가지로 나뉘어진다. 여기 온도가 가장 높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온도 곡선. 온도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서 부력이 가장 세겠죠. 그럼 부력이 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기가 여기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공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에 간헐화염 영역에서는 불꽃이 제가 뭐랬어요? 이 화염이 화재가 커지기 위해서 난류를 이렇게 한다 했죠. 와류. 공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산소를. 나 더 배고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류가 생긴다. 끝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산소가 인입되면서 충분히 연소가 되고 점점점 올라갈수록 얘는 어때요? 산소가 거의 바닥나요. 산소가. 그래서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류와 난류에서 화염 높이가 더 증대되고 그 다음에 공기 인입은 더 가속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그래서 요거만 알면, 요 사이클만 알면 요 밑에 내용은 외우기가 수월하다,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이제 부력 플럼, 간헐 화염 영역, 연속 화염 영역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실링 헤드 플로우, 그라우셔프 수, 그 다음에 이제 화염 높이는 와류 영향을 받는다.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만 쓰는 거예요. 답안을 쓸 때는. 화염이 지속하고 존재하고 연료가스 흐름이 가속된다. 요거 써주면 좋겠네. 화염 높이. 정량적이잖아요. 그죠? 얘도 좀 정량적인 수식이고.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요거죠. 실링 제트 플로우.
파이어플럼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화재가 나서 얘를 빨리 감지하고 빨리 꺼야 돼요. 빨리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더 빨리 감지를 하기 위해서 불꽃 감지기가 나왔고, 그거보다 더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 공기 흡입증 감지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빨리 감지를 이제 하려고 해요. 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인명 안전, 재산 보호. 좀 너무 멀리 갔어요. 어쨌든 실링 제트 플로우에 의해 그거가 이제 형성된다는 거죠. 파이어플럼에 의해서. 그러면 어때요? 이제 화재 조기 감지를 이제 해야 돼요. 우리. 활용 방안. 화재실 층고 1% 범위에서 최고 온도와 최고 속도가 나타난다. 이게 층고가 이렇게 있으면 1% 0.01H가 되겠죠. 퍼센트로 하면. 여기서 이제 실링 제트 플로우가 최고 속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와 헤드를 전부 다 이제 위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 조기 소화. 그 다음에 조기에 개방되는 헤드를 쓰거나, 그죠? RTI 낮은 그런 것들을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게 활용 방안이죠. 그다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아, 이게 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화재 위험 유발 지수.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문제가 왜 또 나왔을까? 두 번씩 나올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개선사항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려사항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런 안전관리하는 건 다 체크리스트법이거든요. 체크리스트에 이제 화재 위험, 또 안전, 뭐 스프링클러가 달렸냐, 이 건물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냐, 옥내수화전이 있냐, 뭐 이런 거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점수 있잖아요. 평가 점수 위험 수준. 이거를 계산하는 거를 다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해요. A, B, C, D 이렇게 체크. 그래서 이제 종합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체크리스트에 그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 뭔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건 누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크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 라는 관점으로 쓴 거예요. 답안은. 그냥 법규니까 뭐 외울 수밖에 없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기준이 나왔어요. 또 기준. 설치 기준 쓰래요.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 그럼 얘는 뭐가 문제일까? 얘는 뭐가 문제여서 방수구 설치 기준을 쓰라고 했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방수구 설치 기준을 쓰라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설치 기준을 완벽하게 딱 쓰면은 점수는 잘 주겠죠. 근데 이거를 다 100%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한 번쯤은 만약에 이게 현장 시공하는 사람이나 감리하는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답안을 쓸 수가 있겠죠. 더 좀 유연하게.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준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방수국의 어떤 문제점이 뭔가. 뭐 기준은 이거죠. 층마다 설치하고 아파트 1, 2층 제외하고
그다음에 송수구 부설된 옥내 소화전을 설치한 층은 빼도 돼요. 하지만 집회, 관람, 백화점, 뭐 도소매, 공장, 판매 얘네들은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도 설치 제외 조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고 왜 설치 제외를 하지? 뭐 문제되는 건 없나?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법규 보면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쓰신 분 있어요? 일괄 발주, 분리 발주? 그거 거의 대부분 다 제꼈을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이것도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그 소방청 보도 자료에 그런 이건 다이어그램이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기존에는 일괄 발주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발주자가 다 준 거죠. 건축, 전기, 뭐 소방, 통신 다 줬어요. 일괄로. 그러면 전문 거기 회사에서 따로 또 소방 전문 또 어디예요? 뭐 기계 각각 또 줬다는 거죠. 전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기나 이런 쪽은 이게 진작부터 시작돼 가지고 분리 발주를 했는데 소방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작년에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법규가 나왔고 이제 올해 3월 5일자로 소방청에서 야, 니네 이거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못하고 있는지 우리 나가서 다 검사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좀 걸린 업체들도 꽤 될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좀 전문 건설 업체나 큰 규모가 있는 데는 예전부터 했으니까 크게 뭐 그게 없는데 아주 영세한 업체들 있잖아요. 동네에서 뭐 빌라 짓고 건물 몇 층짜리 짓고 이런 데들은 다 그냥 아름아름 소개로 다 해요. 야, 우리 이거 오늘 이번에 이거 들어가는데 너가 감리 좀 해줘. 야, 네가 좀 시공 좀 해서 와서 해줘.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목적은 높은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자. 이 건축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 우리는 소방이니까 야, 화재가 좀 커지면 안 되잖아요. 피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 발주를 했을 때 뭐가 문제여서 분리 발주를 했더니 이게 개선되더라 라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그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비교하라고 이제 문제가 딱 집어서 나왔잖아요. 만약에 뭐 비상용 승강기랑 피난용 승강기를 비교 설명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 쭉 쓰고 피난용 승강기 쭉 써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표 하나 넣냐 안 넣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쭉쭉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뒤에 채점관님 저 이렇게 요약 정리를 잘 했습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 표 하나 넣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비교하라는 거는 무조건 표 들어가야 돼요. 답안 쓸 때.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 규정. 예외 규정은 뭐 긴급. 이게 쭉 보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에는 야, 일괄 발주해도 좀 내가 예외로 인정해 줄게. 라는 이제 느낌이에요. 개념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 위한 방안. 이건 이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넣은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야, 너 잘하나 못하나 너 단속할 거야. 감시할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야, 못하면 너 벌금 매길 거야. 과태료 매기고. 과연 이게 정착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이거 ERPG가 나왔어요. 이게 ERPG. 그 ERPG와 관련된 농도 결정하는 그게 되게 많아요. ERPG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예전에 그 ERPG 말고 우리 교재에 보면 이게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문제 나오면 예전에 공부할 때 쓰려고 정리해놨어요. 근데 ERPG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ERPG 1, 2, 3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그럼 ERPG 1은 뭐예요? 오염물질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자면 여기가 이제 ERPG. 여기가 뭐 1, 2, 3 정도 되겠죠. 이렇게 농도가. 그러면 어때요? 오염물질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러면 요 밑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농도가. 얘는 보호조치 불능. 이 정도인데 회복 불가능하대요. 내가 들여마시면 그 말은 뭐예요? 피난을 못 한다는 거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ERPG2. 3는 뭐예요? 생명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 말은 뭐예요? 야, 꼴딱꼴딱 할 정도라는 거예요. 꼴딱꼴딱. 죽기 일보 직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ERPG 농도 밑에 결정 3번. ERPG 농도는 어떻게 결정하냐? 뭐 이게 단위 변화 환산식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 변화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하고 뒤에 3번이에요. ERPG 데이터. 데이터를 그렇다고 뭐 외울 수는 없잖아요. 안 나오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ERPG 데이터가. 수치로 나온 거 줄인 거예요. 줄인 거. 밑에가 더 많아. 대표적으로 그냥 아크롤레인, 포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염화수소, 시아나, 불화수소.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거 불화수소가 여기 딱 있네. 불화수소. 이게 ERPG 1, 2, 3 단위에 따라서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또는 ppm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이런 ERPG 데이터가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물질이라든가 ERPG 데이터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답안을 써야 되지 않나. 이 데이터를 쓸 수는 없잖아요. 답안에다가. 그럼 ERPG 농도가 없어요. 얘는 데이터가 없어. 그럼 ERPG라는 건 뭐예요? 화재가 나서 서방대가 불을 끄러 갔는데 뭐 엄청난 위독가스가 막 나와. 얘가 뭔 가스인지도 몰라. 뭐가 저장이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가 저장이 되는지 알았어. 근데 이게 ERPG 데이터가 없네.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소방대 진화 작업을 펼치냐 이거죠. 또는 그 인근의 사람들한테 대피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ERPG1 농도 없는 경우를 보면 취기 전단 농도. 취기는 뭐예요? 취기. 우리가 왜 술 취했다 그러죠? 나 안 취했어, 안 취했어. 그 전까지 농도예요. 농도, 이게 내가 독성을 마셨는데 내가 독성에 감염됐나? 안 됐나? 그 전 단계라는 거지. 취기 전단 농도가. 그 ERPG2를 10으로 나눈 농도래요. ERPG1이라는 게 ERPG2를 10으로 나눈 거예요. 그 ERPG2는 뭐예요? STEL, 실링 또는 TWA 농도의 3배 값을 ERPG2 농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RPG2 농도는 우리가 이게 모르지만 실험 값으로 요런 거는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 물질에 대해서.
그랬더니 TW 농도의 3배 값으로 하자. 이걸로 하자. STL 실린 값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ERPG3는 뭐예요? ERPG2의 5배. 그 다음에 LC50을 30으로 나눈 값. 난 여기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LC50이란 값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개체 50마리가 죽는 정도의 농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30으로 나눈 농도가 ERPG3래. 그러면 LC50, LD50이 얼마나 독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외울 때 ERPG2는 우리가 이거 만성 농도, 급성 농도 했잖아요. 만성 농도. 만성 농도에 얘는 10으로 나누고 얘는 5배 했다. 아까 이 그래프에서 ERPG 1, 2, 3이 있는데 얘 2에 얘는 몇 배? 5배. 10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외우면 잘 외워지겠죠. 얘를 몰라도, 얘를 몰라요. 그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ERPG2를 10으로 나눈 거, ERPG2를 5배 한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로 돼 있잖아요. 말로 돼 있는 거를 아까 옆에 그래프로 또 써줘도 돼요. 그래프로. 답안 쓸 때. 가장 좋은 건 이미지예요. 표보다. 표도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이미지다. 눈에 확 띄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또 기준이 나왔네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소화 시험 방법.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소화 시험 방법을 도대체 왜 물어볼까? 기술사한테. 예? 기술사 보고 뭐 이거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치 기준을 보면 화재안전 기준에 나온 내용이에요. 감지부 성능 인증받은 이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요 다 형식 승인 제품이에요. 근데 얘만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만 성능 인증 제품이에요. 그 말은 뭐다? 그러니까 이 주방 시스템을 누가 막 개발을 했어. 되게 동선도 이쁘게 하고 막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새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형식 승인 제품으로 가능해요? 딱 그 규격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식당 같은데 계속 인테리어 뭐 자주 하잖아요. 식당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기서 조리기구라는 거는 그 가스레인지 그거 있잖아요. 왜?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얘가 크냐, 뭐 조그만 거 있냐, 이거에 따라서 성능 인증을 받으라는 거지. 각각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가면 위에 설치 기준, 밑에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저 기준을 외우는 거예요. 기준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고 기준을 외우는 거죠. 한번 볼까요? 감지부 어디예요? 여기 온도 센서 있네. 그죠? 감지부는 그럼 덕트 안에 있구나. 만약에 내가 이 기준을 몰라요. 설치 기준을 몰라. 근데 이 그림은 알아요. 그러면 한 줄이라도 옆에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소화장치. 소화장치는 여기 이제 요거 있죠? 요거랑 노즐. 그죠? 그 다음에 차단장치. 여기 가스밸브 있죠? 가스밸브. 그 다음에 분사 헤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설치 기준을 좀 외우는데 수월하다. 조금은. 그
그다음에 시험 방법, 사용 목적에 따른 각각의 조리시설, 그다음에 수화장치 방출 시험. 이거는 또 기준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저는 과감히 버립니다. 이거 소화 시험 방법을 누가 외우고 있어요, 이걸. 알면 뭐 쓰면 좋은데 이 한 문제 언제 나올 줄 알고 이걸 외우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1교시는 이렇게 하고요.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1교시를 최소 55점 이상, 55점 이상은 맞아야 합격권이에요. 2, 3, 4교시는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답안 쓸 때.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내가 평가 연습 같은 거 할 때 1교시 위주로 하세요. 그럼 2, 3교시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